최영만의 세상 읽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코로나19와 그로부터 파급된 영향이 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도 벌써 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해왔고, 또 그러한 것이 한국이 외교안보 정책을 취하는 데서도 선택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신정순 대사님께 중국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향후 그러한 과정을 코로나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흐름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가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취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은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 부분은 나눌까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이거는 이전부터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한 1단계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 그거와 더불어서 또 중국의 그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 같이 중국의 관련 제도를 바꿔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합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계속 또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에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거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더더욱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대선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 가운데 한국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화웨이 회사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무성 지시를 냈는데, 그런 거라든지 지금 작년에 저도 미국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다 예산을 동결하고 교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은 굉장히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세계 공급망 가운데 가치 사슬 가운데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로부터의 압박이 세졌는데, 이 코로나19가 그걸 더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1대1로 구상을 이제 실천해 나가면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유럽과 연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의 대중 경제 정책에 대응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런 전략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사실은 실천 과정에서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 즉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면에서도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이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투자 대비 그 회수율이 높지 않은 그런 분야이고, 또 중국의 이 투자 대상국들, 이 주변국들이 전부 대부분이 이 정치가 불투명하고 또 시장 경제가 발전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역 내의 이 국가들과 이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치 안보 측면에서 지역 내 국가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안보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측면과는 달리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미국의 관심을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뭐 인도라든가 동남아, 아시안 국가들인데, 이들 모두 비록 중국의 정책 영향이 커지는 데에서는 경계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들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을 편드는 그런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보듯이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서로 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서 G0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안보나 또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호주, 인도 또 아세안 같은 그런 역내에 있는 중견 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상호 간의 연계 또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도 이런 움직임을 예주시하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코비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뭐 2%대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대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령화도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무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중 갈등이 이제 그 아주 시연되면서 가시화되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경우 잘못하면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겠다.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체질적으로 좀 약화되고 지금 혁신 능력에 배양하려고 함에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아주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 경제 대외 의존도 뭐 다른 그러니까 G20 가운데서 아마 거의 톱 레벨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그 인구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일 필요한 노동개혁이라든지 규제 혁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돈자 상태입니다.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저희에게 주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게 주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지 되고, 특히 아까 뭐 리쇼어링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 기업들이 왜 나갔습니까? 나간 이유를 거꾸로 분석해서 불러들이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리쇼어링이라는 그냥 구호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예를 들면 법인세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값 앞으로 올라갑니다. 탈원전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반 여건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걸 제상국으로 옮기는 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걸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는 저는 별로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게 뭐냐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주변국으로 지금 옮길 텐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제조업 기지라는 거를 이제 알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이 쉬프트 하는 걸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잡기 위한 노력을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 문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사회 안정망을 갖추고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기업을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일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주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리쇼어링이나 또 생산 거점 다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뭐 노력은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이 개방적이고 자유무역에 의존해서 경제를 운영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G20라는 그러한 그 틀을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을 이렇게 강조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은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대원칙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정책의 가장 지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역시 그 상향 이동입니다. 우리가 공급 체인에서 위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생겼을 때 우리 위치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브리핑을 뭐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정본부장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등장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하게 됐고 이제 이런 경제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가들도 이제 스스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들이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 정책의 어떤 중립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그런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CPTPP에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별 국가들하고는 FTA가 돼 있지만 CPTPP라는 어떤 다자 프레임워크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들을 논의하는데 이 11개국끼리 논의를 합니다. 예? 거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단순한 그런 방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이러한 이 FTA라든지 리저널 그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봅니다. 외교적인 거라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우리 한국 외교 정책상의 안보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CPTPP 가입을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해서 좀 빨리 해야지 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중층적 그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토적인 야심도 없고 패권 야욕도 없고 그러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중견 국가가 아니고 저는 아주 유니크한 중견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산이 있는 중견 국가인데 그거를 충분히 발휘해서 지금 막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타서 그거를 기회로 잡아서 우리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위로 자꾸 올라가는 그러한 이 추동력을 자꾸 부여해주는 그런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대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든가 대응 수준,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그 대응을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중견 국가로서 자랑할 만한 그 대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가 정부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작동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향후 남북 관계에도 좀 작동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번 팬데믹 그 사태를 접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 또 평화 정착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반도의 평화 정책 문제 또 경제적 번영의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그런 걸로 보이지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또 위험해진다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해서 남북 간의 협력이 좀 확대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방역 경험이라든가 의료 물자 이런 거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고 핵 문제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을 넘는 새로운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 북한의 무력 위협 증가로 인해서 안보 불안 이런 요인에 의해 갖고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그런 대화 정책에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하여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그런 걸 전후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는 출발점은 보면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가고 베이징으로 가서 서울로 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지금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가뜩이나 제재가 힘든 북한이 셀프 제재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격리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을 차단하는 데 따라서 저는 이중 타격을 지금 북한이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 저는 늘 3P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내, 페이션트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좀
끈질게 합니다. 퍼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프래그마틱해야 됩니다. 현실에 기초해서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표류해온 게 지금 대북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북 제의를 하는데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1대5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 합의가 될 수 있었던 건 1대6의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평양에 저가할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과 도쿄와 모스코, 그걸 어떻게 묶어가지고 이 북한 핵의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으로 따라 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 여건을 강화해서 평양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평양에 뭐를 던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건 이제는 안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좀 그런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그 상원에서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부 고발자를 이제 불러서 그런 청문회를 했는데, 제가 마침 그 미국 그 CNN 뉴스 방송에서 이걸 중계를 하더라고요. 재밌었다고 느꼈던 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사우스 코리아가 인용이 된 게 제가 세다가 30번 넘어간다부터 못이었어요. 거기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이번 코로나에 대한 뭐 BBC 방송도 그렇고 전 세계의 미디어에서 우리 한국 사례를 인용하고 함으로써 한류보다 진짜 이런 그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앞으로 뭐 10년 후에 돌아볼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제. 국격뿐 아니라 경제도 우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지금부터 그러한 그 제도 개혁과 그런 그 기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또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진짜 그런 때다. 그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이 첫 온라인 대담으로서 세 분이 패널, 한 사람이 사회자하고 이제 오늘 첫 시도를 해왔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대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평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전문가들을 모신 온라인 대담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